총평입니다. 시험은 쉬웠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률 순으로 지금 배치를 해놓은 건데 여기까지 뭐 다 맞거나 뭐 하나 정도 틀리면 3등급은 나오겠다. 이게 쉬웠던 거죠. 결국 1등급이 되고 2등급이 되는 건 여기를 어떻게, 이 세트를 어떻게 깨주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 시험 최대 변수는 어디에 있었다? 독서론에 있었다. 이 독서론 얘기는 이따가 분석을 할 때도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웠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평가가 잘 될 수 있는 시험이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잖아요. 근데 틀렸죠. 그건 뭐야? 내가 진짜 약한 부분인 거지. 어려운 시험에서 문제를 틀리면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과하게 어려워서 틀린 건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문제가 쉬웠는데 내가 틀렸다? 여기는 확실히 약점이라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쉬웠으니까 몇 문제 안 틀리지 않았을까? 그 소수에 해당하는, 믿겠어 소수라고, 소수에 해당하는 그 문항이라도 아주 철저하게 검토하면서 여기서 보이는 자신의 약점을 지워나가고 그리고 6평에서 이런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공부를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입니다. 주요 문항들을 검토하면서 또 먹을거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갑니다. 자, 독서론 봅시다. 내가 올해 독서론을 해설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또 그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보기 문제이고 3점짜리야. 독서론의 보기 문제도 3점짜리라고. 뒤에 있는 법지문이나 기술지문, 과학지문과 마찬가지로 3점짜리. 그리고 게다가 공통에 들어있잖아. 근데 여기서 틀려버리면 복구가 안 돼요. 근데 종종 이렇게 정답률이 한 번씩 푹푹 빠지는 독서론들이 있어. 그건 뭐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생들이 너무 쉽게 풀고 편하게 풀었던 거야. 문제를 간과했던 거죠. 얘도 결국은 수능 수준의 문제였던 건데. 물론 법지문이나 기술지문처럼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빨리 풀고 싶어가지고 그냥 대충 보기 시작하면은 혹은 발췌해서 그 부분만 보기 시작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찬찬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빨리 풀리는 게 독서론입니다. 근데 빨리 풀어야지 막 이러면 이 조급함이 나의 눈을 가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틀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틀려요. 됐나?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땐 이번 이 시험에 가장 강력한 승부처는 여기였어요. 이거 틀려놓고 97점에서 출발하면은 될 것도 안 되죠. 그지? 한번 같이 보자고. 자, 정답은 보통 한 60% 정도 나오고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 한 30% 정도 선택률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선지를 좀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홍길동전을 읽고 홍길동이란 여기서부터 가야 되구나. 자, 활동일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야. 그러니까 윗글을 바탕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써 또. 그러면 이제 선지 하나가 안 밀린다고. 기억에서 미음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길동전을 읽고, 자, 기억이네요.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당대의 신분 질서와 대립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대. 그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의 신분 질서와 vs 홍길동 이렇게 되지 않겠어? 자, 저자는 의적 홍길동을 긍정적인, 그러니까 여기다 긍정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부정적으로 줬대네. 그지? 됐나요? 그런데 이 작품은 길동의 의적 활동을 그리면서도 그로 인해 사회가 혼란해지는 모습도 표현했다. 이렇게 나와있지. 홍길동의 의적. 근데 이건 의로운 도적이니까 좋은 걸 것 같은데 뭐도 있어? 사회가 혼란해져. 자, 3번 갑니다. 글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개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저자가 설정한 위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파악하고 있군.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첫 번째. 이거 왜 재진술 안 쓰시죠? 얘가 뭐예요? 부정적으로 봤던 건 신분질서죠. 그럼 봐. 신분질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했는가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디귿은 뭐의 내용이에요? 신분질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내용? 길동의 의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죠. 그지? 틀렸네. 이게 어떻게 60%대고 오답률 상위 탑 10에 5등, 3등, 4등 이렇게 들어가 있는 문제냐고요. 이거 안 했죠? 틀린 친구들. 이게 1번일 겁니다. 자, 두 번째. 4번을 못 걸러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한번 보세요. 리을. 그리고 길동이 율도국의 왕이 되었을 때 태평성대가 왔다고 서술한 부분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당대의 신분 질서가 사회 안정에 필요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들이 뭐야? 마냥 그런 건 아니네. 또 있는 거죠. 이거를 지문의 내용을 끌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세 번째죠. 마지막 부분일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앞서 파악한 위계의 모순을 밝히는 것이다. 독자는 글에 부정적으로 나타난 개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저자가 설정한 위계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혹은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자 한 바와 실제로 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어긋나는 지점을 포착, 위계의 모순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저자의 의도와 뭐는 실제는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봐.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봤으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끌고 와야지. 그러니까 지문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말하고자 한 바와 실제로 글이 의미하고 있는 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신분 질서에 대한 비판인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내가 포착한 건 뭐야?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당대 신분 질서가 사회 안정에도 필요할 수 있음.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어긋나고 있죠. 그걸 독자가 포착하고 있는 거잖아. 3번을 엑셀을 못 친 사람은 재진수를 안 쓴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을 헷갈렸던 친구는 지문의 정보를 끌고 오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뭐야? 그냥 빨리 풀고 싶은 거죠. 빨리 풀고 싶은 욕망이 속도를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내가 누차 지금 해설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독서로는 알아. 우리 다 인정하잖아. 쉽다니까요. 쉬우니까 제발 급하게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독서 훈련을 잘 해놨고 그 다음에 꾸준히 문제를 풀면서 풀이 감각과 풀이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다면 얘는 쉽게 풀릴 거야. 빠르게 풀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속도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기서 독서론에서 점수 손실나면 뒤에서 복구가 잘 안 돼. 알겠지? 이번에 5월 학평 보면서 뜨거 했으니까 후행하는 모의고사들이나 수능에서도 독서론은 경시하지 않는 그런 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알겠지? 됐어. 자,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죠. 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세트, 그러니까 승부처였겠죠? 과학기술 세트입니다. 근데 이걸 3월 학평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확실히 평가원 지문에 비해서는 좀 맛이 없죠. 왜 그러냐? 작년 9월에 뭐가 있었어요? 오디오 압축 지문이 있었어. 그지? 그리고 수능에 액추에이터가 있었고, 여기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전공의 내용들을, 개념들을 끌고 와서 하나의 글을 밀고 나가는 그런 집중력이 90점이 있었는데, 3월 도파민도 그렇고 5월 볼록렌즈도 그렇고 약간 그 90점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나열해서 뭉쳐놓은 느낌이죠. 6평대, 9평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건, 나는 과잉된 정보가 많이 밀려들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연습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 해설 강의를 찍어줄 때 선생님 그런 거 하나 정리해 줬었는데 기억하시나? 물화생지가 묻은 기술 지문은 이렇게 처리하자. 정보량이 많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첫 번째, 일단은 정의된 개념은 모아보자. 두 번째, 비례는 혹은 인과의 측면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문제와 해결.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읽어보자. 뭐 하나 더 한다면 물화생지니까 수식이, 줄글의 형태로 수식이 나오면 수식을 좀 정리해보자. 최소 선지 하나 정도는 연결이 될 테니까.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지문 안에서 정의된 개념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 뭐 이 정도 되더라고. 18개? 뭐 이 정도 될 텐데. 16개인가? 16, 17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 정도가 지금 정의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해. 머리가 나빠가지고 이걸 외울 수가 없거든.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의된 개념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동그라미를 쳐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면 뭐 하기도 해? 그 행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써놔. 뭐처럼? 마치 인덱스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면 이 해당하는 부분에 가서 이 정보랑 이 문장이랑 비교해서 깨트려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 정보가 과잉됐을 때 머리가 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어차피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야 된다면 정확한 인덱스가 잡혀있는 게 유리한 게임을 하겠죠. 몰라,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죠. 한번 해봐. 이 세트를 들어가서 중간에 포기했거나 아니면 엄두도 못했던 사람들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일단 글을 읽으면서 정의된 개념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비례 표현은 어디에 있는가. 혹 여기는 볼록 렌즈가 상이 렌즈니까 상이 정확히 매쳐야 되잖아. 상이 매치지 못하게 하는 요건과 조건들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혹시 수식이 있다면 수식은 어디에서 나오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서 싸우면 그리 힘든 지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알겠죠? 봐. 간단히 이것도 지금 70% 초반대로 정답률이 나오던데 이 문제 보세요. 일치 불일치인데 상점, 그지? 1차 상과 2차 상,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광추, 최소 창란원, 뭐 1차 상, 2차 상, 좌우면, 물체점, 뭐 주광선, 뭐 이 정도죠. 지금 선생님 체크했던 것들이 다 뭐예요? 필자가 문제를 출제했던 분들이 어디에? 이미 지문에 깔아놓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정의된 개념에 대한 컨셉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가 돼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어랑 상관없는 개념들 아니야? 그 상관없는 개념들을 정의해준다는 건 뭐죠? 내가 국어랑 상관없는 건 아는데 국어 시험을 위해서 얘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줄 거야. 근데 너는 이 정보를 이해해서 뭐 해달라?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결국 정의된 개념은 왜 중요하다고? 문제로 나와서 중요한 거라고. 됐어? 그래서 100% 이해하면 너무너무 좋죠. 그게 힘들다면 정의된 개념이라도 모아놓고 싸워보는, 시험지 위에서 싸워보는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잘 봐. 자, 그럼 봐. 5번 같은 경우가 정답일 건데 좌우면 물어봤잖아. 갔어. 좌우면 여기 나오거든. 세 번째 문단에.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평면이며 광축을 중심으로. 야, 되게 쉽잖아요. 근데 이게 70% 초반? 이 전체 시험이 78%, 5%에서 8% 정도의 평균 정답률이 나오거든. 지금 공통에서. 그럼 그 안에서 평균을 깎아먹는 문제인데 그럼 어려운 문제잖아. 정말 어렵냐 이거지. 어렵게 풀어서 그래. 근데 그건 왜 어렵게 풀리는 거야? 어렵게 푸는 거야? 애초에 지문이나 문제 분석을 안 하고 자꾸 들어가서 그래요. 안 하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야. 근데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문제를 자꾸 틀리는 거라고. 욕망은 알겠어. 하지만 뭐 잘 싸우고 제대로 싸우려면 일단은 문제랑 지문의 값을 기본적인 정보는 갖고 있어야죠. 그런 다음에 가서 빨라지는 걸 바라는 거지. 안 읽고 안 보면서 빨라지길 바라는 건 모르겠어요. 이 수능 국어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꽤나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죠? 자, 12번 한번 볼까? 맛있는 건 마지막에 풉시다.
제일 맛있는 거. 일단은 이것도 사실 인과 추론 문제라 할 말이 좀 많은데 요건 따로 선생님이 영상으로 인과 추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때 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일단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기억을 뭐 하는 거? 얘들아 제발 부탁하건데 밑줄 쳐 있거나 뭐 이렇게 뭐 볼드로 발췌되어 있거나 기호 처리가 되어 있거나 뭐든 이렇게 인용을 하면 제발 인용을 먼저 복원 좀 해줘. 한번 읽어봐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의 맥락을 쓸 생각을 자꾸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전적 의미로만 풀겠다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돼요. 알겠지? 자, 복원을 했더니 이렇습니다. 이때 1차 상과 2차 상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잡혀 있죠. 그럼 일단 아이디어는 하나 보이네. 이때잖아. 그럼 뭐예요? 앞에는 뭐가 나왔다? 어떠한 상황이 나왔을 것이다. 그러면 앞에 상황에 대한 정보를 끌고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그지? 특정 상황이 타겟팅 되어 있을 테니까.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1차 상이 뭐고 2차 상이 뭐냐 이거야. 서로 수직인 걸 지금 확인하는 건 알겠는데 일단 뭐부터 알아야 돼? 1차 상과 2차 상이 뭔지는 알아야지. 그럼 뭐부터 하는 거야? 복원을 할 거면 1차 상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2차 상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위에 4문단에 보니까 1차 상, 2차 상이 있고 1차 상은 구결면 위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2차 상은 좌우면 위에 놓여 있대. 그럼 여기서 비어있는 개념은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우면이랑 구걸면에 관련된 정의된 개념은 쫓아가요. 쫓아갔더니 어디에 있어? 3문단에 있다고. 좌우면은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하는 단 하나의 평면이며 광축을 중심으로 물체점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드러낸다. 구결면은 좌우면과 수직인 평면으로. 그럼 봐. 구결면과 좌우면은 뭐예요? 수직이야. 1차 상과 2차 상은 각각 그 위에 놓여 있어. 그럼 얘는 뭐야? 그래서 수직이네. 답은 그래서 3번이야. 나는 이런 표현을 써요. 추적 혹은 추적술. 여러분들이 문제 지문을 읽고 문제를 봤을 때 야, 넌 틀렸네? 넌 맞았네? 바로 나오면 좋죠. 근데 어떤 선지들은 혹은 출제자가 힘을 많이 넣은 공을 들인 문제들은 그렇게 한 방에 안 나와요. 그럼 뭐 해야 돼? 자꾸 추적해줘야 돼. 정답의 경로를 추적해줘야 된다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야?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풀이 과정입니다. 국어도 풀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정교한 사람들이 뭐야? 시험을 안전하게 보는 거야. 안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 등급권 안에서 평온하게 안착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뽀록이 없어요. 했니? 여러분들의 풀이 과정은 어떠한지, 정교한지, 혹은 운에 기대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11번 풀 건데 얘는 어떠니까? 제일 맛있는 거니까 판 지우고 다시 돌아옵시다. 뿅! 자, 갑니다. 11번이요. 보기 문제. 이 세트에서, 이 시험 전체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풀 수 있었을까? 일단 두 가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문제가 좀 허무상궂게 생겼으니까 포기한 친구도 많았겠죠? 그런 친구들은 괜찮은 전략을 선택한 거라고 봐요. 한편 만약에 정말 높은 상위권에서 싸우고 싶다, 그리고 등급을 하나 바꾸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도전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시간도 준비돼야 되고 머리도 준비돼야 돼. 그러니까 시간은 단순히 이걸 빨리 푼다, 뭐 이런 이 문제 유형을 잘 뚫어낸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아주 깔끔하게 문제를 풀면서 아낀 시간들을 이런 데다 투자하는 거죠. 한편 머리가 준비도 돼야 된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시험 도중에는 못 풀지라도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시험 볼 때마다 이런 문제를 못 풀지라도 검토할 때는 찬찬히 보면서 내가 이 문제를 인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도달할 수 있는가, 나의 머리는 도달했는가, 이걸 자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천천히 못하는데 어떻게 빨리 하겠어. 그지?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검토와 분석 작업이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갑니다.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 자료이다.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 보기는 또 다른 예시.
지문의 예시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추적해 보죠. 다음은 B점 수차가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라고 하고 있어. B점 수차가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 흐릿하게 상이 맺혔다는 거지. 이건 뭐야? 문제 상황이야.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지금 주어진 거죠. 문제 상황. 됐어. A는 이거 안 써줬다. 그지? 이거 그러면 뭐 해야 돼? 쓰면서 우리가 채울 수밖에 없어요. A는 광축과 주광선을 포함한 평면이면 뭐예요? 얘가 좌우면이겠네. 그리고 B는 A와 수직이라니까 B는 뭘 거야? 얘가 구결면이지 않을까요? 구결면. 그지? 그런 다음에 C와 D는 각각 A, B 중 평면에. 그러면 얘는 뭐 위에 있으니까? 좌우면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1차상일 것이고. 그지? 그리고 얘는 뭐고? 얘가 2차상이겠네. 됐나? 그리고 여기에 맺히는 원형 뭐예요? 최소 창란원이죠. 요걸 세팅을 해주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읽어가면서. 근데 봐. 여기 있는 말들 보세요. 광축, 좌우면, 주광선, 볼록렌즈, 구결면, 1차상, 2차상, 최소 창란원. 다 뭐예요? 필자가 지문에서 뭐 해놓은? 정의해둔 개념들이잖아. 그래서 선생님 계속 정의된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정의된 개념만 잘 모아놔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됐어? 자,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P0부터 P3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광축이랑 수직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P4는 광축 위에 있네. 다음 P0에서 P1까지의 거리는 광축까지의 거리의 2배이고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면 4겠네. 이렇게 써줄까? 스몰 a 있으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거리?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뭘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거리를 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와의 거리? 광축과의 거리. 이걸 주는 거죠. 자, 그 외의 요건은 통제 변이로 만들어 줬답니다. 됐죠? 그럼 저기에 걸려있는 P들이 뭐 물체점, 뭐 이런 거 들으시고.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선지를 한번 보자고. 이거 선생님이 모의고사 해설 영상 말고 추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 있어요. 그죠? 거기에서 얘기했던 반대, 이거 추론 문제야. 뭐냐? 발문에는 추론 문제라는 걸 잘 알 수는 없지만 선지를 보니까 얘는 추론 문제예요. 자, 추론이 뭐라고 했어요? 교육과정에서 추론은 명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비명시적인 정보를 생산하거나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럼 명시적인 정보에 걸려있는 게 뭐라고? 지문. 그 다음에 보기. 그 다음에 선지에서 추가된 정보예요. 됐나? 그래서 어떻게 풀어달라고 했어? 판단하기를 바라는 걸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자? 필요한 명시적 정보를 쫓아가서 싸워주자. 이 얘기했단 말이야. 봐봐. 1번 선지는 이렇게 쪼개면 되지 않을까? 그지? 결국 1번 선지가 판단하기를 바랐던 내용은 2는 최소 창란원은 P0에 있었을 때보다 뚜렷하냐, 덜 뚜렷하냐, 흐려졌냐 이거 지금 판단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선지에서 추가된 조건, 정보라고. 근데 이걸 물체점을 뭐 P0에서 P1 이렇게 간다.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헷갈려. 자, 물체점이 지금 P0에 있단 말이지. P1으로 가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읽는 거야. 이렇게 읽어야 돼. 응? 이렇게 되는 거야. P1으로 옮긴 이유는 뭐밖에 없어?
광축과의 거리를 줄였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읽는 사람들, 아, P1으로 갔다 물체점이 광축에 가까워진다면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문제를 쉽게 푸는 거죠. 자, 지문에는 이런 게 나왔었죠. 어떻게 나왔어? 지문에는 반대로 나왔어. 뭐? 멀어진다면이 나왔어. 멀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 광축과의 거리에서 멀어진다면 얘는 흐려진다고 얘기했었지. 그지? 흐려짐. 그럼 반대 추론이야, 이거. 조건을 반대로 주면 어떻게 된다면? 자, 광축에 가까워진다면 뭐 한다? 뚜렷해질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읽을 거야? 얘도 똑같이 읽어야 되는 거지. 물체점을 P2로 옮긴다면 이거죠. 즉 멀어진다면이야. 근데 몇 배? 2배 멀어진다면이지. C에서 D까지의 거리는 어때? 거리는 물체점 P0에 있을 때 4배. 1차상과 2차상의 거리네. 그걸 어디 나와 있었어? 이게 수식으로 하나 잡혀 있었던 게 있죠. 비점격 하나, 둘, 셋, 넷. 비점격차는 물체점에서 광축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리가 2배니까 거기에 제곱하면 4배. 이것이.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수식이 나오면 이거는 한 선지 정도는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줄글로 제시된 수식을 빠르게 수식으로 바꿔놓는 게 유리할 겁니다. 선지 하나는 잡힐 거니까. 자, 그럼 다음 3번 보세요. 요렇게 한번 자르면 되겠네. 그지? 아이고, 쏘리.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지? 그래서 제시된 조건을 한번 보자고. 추가된 조건. 이걸 먼저 해석하는 게 1번이야. 물체점을 어떻게 해? 지금 P0에 있는 애를 P3로 갔어. 근데 지금 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 그지? 옮겼을 때 C의 길이가 길어졌대. 얘가 길어진 거야. 그러면 1차상의, 즉 C의 길이는 언제 길어집니까? 언제 길어져요? 이게 다 비례가 걸려 있는 거잖아. 길어진다는 건 광축과의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 더 커지는 거죠. 그럼 더 커지면 어떻게 돼? P3가 더 멀리 있는 거고 P0에서 광축까지의 거리가 P3에서 광축까지의 거리보다 지금 비교네. 더 짧아야 되는 거지. 얘가 더 먼 거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뭐 이렇게 해볼 거야? 이거 안 돼. 몰라. 왜 더 멀어? 어디 있어? 이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렇게 됐다면 뭐 한다? 더 멀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비례를 하나 쓴 거죠. 됐어? 그래서 짧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풀면 되는 것을. 그지? 비례를 써서 해결하는 선지였어요. 그럼 4번은 어떻게 할래? 여기도 이렇게 잘라야 되겠지. 그러니까 앞에 새로 추가된 조건은 12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받아들여야 되는 명시적인 정보인 거죠. 물체점을 P3로 옮겼어. 물체점을 P3로 옮기면 어떻게 돼? 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데. 그럼 어떨 때야? 거리가 같다면이네. 그럼 되겠네. 됐어? 자, 다음 5번은요. 여기도 이거네. 이렇게. 지금 뭐예요? P0에 있을 때와 달리 어디에 있다면? P4에 있다면, 즉 광축 위에 있다면 동일하겠죠. 됐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꽤나 정답률이 낮은데 과연 제대로 푼 친구들이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풀었겠지. 근데 문제의 컨셉은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어. 이거 뭐 때문에 낸 거야? 1번 비점격차라는 문제 상황은 언제 발생하는가? 상이 안 모일 때. 그지? 그래서 흐려질 때. 그지? 다음 여기에 관여하는 요소가 뭐예요? 광축과의 관계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예요? 거리. 그지? 광축과 그 선이 위치한 지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정의된 개념들을 끌고 와서 하나씩 하나씩 밀고 갈 수 있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머리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시간도 필요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추론 문제를 잘 풀고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잡혔다면 얘를 어떻게 돌릴 수도 있다? 그냥 피온으로 옮긴다가 아니라 광축에 가까워진다면, 광축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광축 위에 위치한다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선지를 깨러 나갈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아직 5월이라 좀 힘들 수는 있죠. 하지만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해놓고 지금 씨앗을 안 뿌려놓으면 11월에 수확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틀려도 괜찮아요. 뭐 지금 근데 천천히라도 하나씩 하나씩 아주 정성스럽게 분석을 해야 돼. 시험 보고 나서. 그러면 5월에 씨앗을 하나 심어 놓은 거야. 그게 6월, 7월, 8월, 9월 물 주고 고생하고 그러다 보면 뭐야? 수능 보기 직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그때부터 뭐? 시험장에서 긴장만 안 하면 돼요.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죠. 자, 14번에서 17번 법지문이죠. 그러니까 법지문도 좀 평이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험 자체가 좀 평이하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쉽지 않아 좀?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자꾸 사람들이 이 시험을 평가절하하면서 분석을 안 해. 검토를 안 한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틀려야 자기가 살아있음을 확인하죠. 그러면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 수능을 보면은 쉬운 문제도 있단 말이죠. 상당히 많은 비중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쉬운 문제를 얼마나 깔끔하게 풀었는가. 그걸 검토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아낀 시간을 가지고 아낀 에너지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도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하는 용도로는 괜찮은 시험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맞췄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문제가 주고 있는 아이디어와 문제가 요구하는 해결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깔끔하게 수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먹을거리가 분명히 있는 시험입니다요. 됐죠? 법 내용은 좀 심플했던 것 같아. 이 집합 건물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뭘 걸어놨어? 대표적인 걸로 이제 구분 소유권을 좀 집중했던 것 같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잡아줬고, 구분 소유권은 전유에 걸려 있는 거지, 그지? 전유의 측면과 그 다음에 공유의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고, 여기 전유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상이었나요? 그죠? 구조상, 그 다음에 이용상의 독립성을 얘기해줬고, 그리고 또 구분행위라는 조건도 하나 달아줬네요. 그죠? 행위, 이런 것들. 공유는 뭐예요? 단, 이런 거에 있을 때 얘도 아무리 전유했다 하더라도 제약은 있다. 건물 관리 및 사용에 있어서는. 자, 공유의 측면에는 뭐가 있냐? 공유 지점은 얘는 뭘로 보는 거야? 건물 부속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를 통해서 사용 양상들이 결정이 되고 하자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개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그럼 거꾸로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야.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풀었냐 이거죠. 쉬운 걸 쉽게 못 풀면 어려운 거를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그죠? 상반기에는 그래서 좀 평이한 문제들을 깔끔하게 푸는 걸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쌓인 문제풀이 경험들이, 그리고 그렇게 풀어서 아낀 시간과 에너지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게 하는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거든.
승부는 결국은 등급을 올라간다는 건 어떤 거? 어려운 문제들. 정답률 60%, 50% 이하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맞힐 때 등급은 올라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비가 잘 돼야 돼. 70% 위에 있는 문제들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평이하고 깔끔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가. 오류 없이. 그런 것들을 자꾸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얘도 지금 정답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 60% 후반에 걸려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답니다요. 자, 일단 1번, 3번. 전체가 이제 구분 소유권이 메인 테마인 건 확인했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3번을 정리를 하면 이런 거 아닐까? 구분 소유권은 집합건물법의 한계로 인해 등장했다. 이렇게 하면 이 선지는 일단 그냥 쓰자. 집합건물법이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구분 소유권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첫 번째 단락을 끌고 와 보니까 어때요? 얘는 그렇지 않죠. 일단은 집합건물이라는 게 있어. 그지? 근데 얘는 뭐? 민법으로는 어때? 잘 안 돼. 민법에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등장한 게 뭐? 집합건물법. 법으로 인해서 뭐 한 거야? 여기 있죠? 어디 있냐? 집합건물법이 제정되면서 구분소유권이잖아. 자,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그쵸? 선우정보가 틀린 거야, 이거. 응? 선우정보. 쉽게는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라고? 화살표가 잡히는 정보는 언제나 출제되기 좋답니다. 이 선후관계로 뒤틀어 버리면 되니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단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단어들 사이에 관계까지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면 희한하게 되게 단순한 선지인데도 이렇게 많이 틀리더라고요. 우린 안 틀렸으면 좋겠어. 다음 문제는 자, 얘는 어때? 그냥 박혀 있는데. 그지? 한번 찾아볼까? 자, 구분 소유권의 주체는 전유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다. 얘가 지금 막 16%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66 나오고. 야, 그럼 꽤나 많은 친구들이 손을 댔다는 거죠. 근데 3분단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대로 있다고. 그럼 왜 어떤 일이 생긴 걸까? 그 단어가 있다, 없다의 세계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뭐 한 거예요? 3번의 선지를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3번은 맞겠거니 하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긴 거야? 그냥 기분 나쁘게 생긴 애 중에 하나를 고른 게 된 거죠. 안 돼, 얘들아. 응? 우리는 수능 수준의 문제들은 다 어디까지? 그 단어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관계적 정보까지도 추측하고 추론해주고 쫓아가줘야 돼요. 됐나요? 그런 아이디어를 보기에는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안 틀려야 돼, 근데 솔직히. 됐죠? 자, 보기 문제 한번 보러 갈까요? 보기는 또 다른 예시. 그래서 뭐예요? 보기를 읽어줄 때 지문과의 일치성, 불일치성을 따져주면서 읽어달라. 불일치한 지점은 무엇이다? 이 문제를 위해서 새로 세팅된 정보다. 뭐 이런 컨셉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해보자. 아파트는 고층일수록 비례 걸려있네. 전유 부분이 면적이 넓다 이렇게 걸려있네요. 그럼 전유 부분의 면적이 넓으면 여기에 비례해서 뭐도 넓을 거야?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도 넓을 것이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크기도 커질 겁니다. 비례네요, 비례. 그치? 이거 잡아주고 싶었나 봐요. 관리단은 주민 복지를 위해 규약을 통해 그럼 할 수 있죠. 5층의 한 호실을 공동 휴게 공간으로 지정했대. 그럴 수 있죠. 3층의 301호 소유자 갑은 공동 휴게 공간의 내부에 철거하기 쉬운 가림막을 설치하고 복도로 연결되는 새로운 문을 내어 개인 작업실을 만들고 싶어 했다. 이 사람 왜 그럴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같이 살기 힘들겠다. 자, 5층의 501호 소유자 을은 우연히 공동 현관의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급히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관리사무소에 알렸대. 잘했네. 또한 을은 누수를 발견하고 기술자를 불러서 확인했지만 원인은 알 수 없었다. 앞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들을 다 예시를 하나씩 붙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선지로 가서 싸워보도록 하죠. 손을 많이 댔던 선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이요. 이것도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손댄 선지가 됐네. 공동휴게 공간을 관리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값보다 을이 더 크다. 그러면 값과 을에 대한 정보가 뭐밖에 없어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값은 어디 있어? 값은 3층. 그지? 그 다음에 을은 5층이지. 그지? 근데 뭐가 있어? 고층일수록 여기 비례네. 전유면 부분이 넓어. 그럼 값아. 값은 몇 층? 3층. 을은 5층.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여기가 더 커요. 그러면 누가 더 비용을 많이 내는 거야? 얘가. 왜? 고층일수록 더 전유 면적이 넓고.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도 비율로 더 많이 줄 것이고. 그러면 비용과 그다음에 뭐 수익도 많이 배정이 될 것이고. 됐나?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포인트는 뭐죠? 비례인데 연쇄된 비례야. 그러니까 비례가 계속 물려나가고 있는 거죠. 뭘 하나 바꾸니까 뭐가 커지고, 그지? 뭐가 커지니까 뭐가 또 커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 고층일수록이라는 비례를 하나 주는 순간 뭐 고층과 전용 면적, 여기에 그 다음에 뭐 공용, 얘네들이 이거 하나 주는 순간 물려서 비례로 구성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있었는가? 그걸 못 보면 이 선지를 어떻게 돼? 손을 대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지겠죠. 됐나? 자, 다음 3번도 손을 많이 댔던데, 자, 갑을, 을을 누수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수리하는 비용은 관리단에 청구할 수 있겠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봐봐. 하자가 생긴 경우라 할지라도 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뭐 공용 부분의 하자로 여기고 공동 책임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지? 그럼 뭐예요? 아까 그래서 보기에서 뭘 준 거야? 이걸 봐야 되겠군요. 보기에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정보를 추가해 준 겁니다. 됐나요? 즉 비용 책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준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답은 4번인가요? 자, 그럼 이 문제를 만든 세팅은 이런 거 아닐까? 갑이 만들고 싶어한 개인 작업실은 구조상 독립성은 있지만, 그지? 이게 1번이고 이용상 독립성은 없겠군. 이 두 가지죠. 그러면 얘를 끌고 오는 게 필요하겠지.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 있냐? 이용상의 독립성은 뭐야? 다른 전유 부분을 통하지 않고도 공용 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있어. 이거고. 구조상의 독립성은 뭐예요? 쉽게 이동되거나 제거될 수 없는 부분에 의해서 뭐 차단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문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 이런 표현이, 보기에 이런 말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휴게 공간 내부에 철거하기 쉬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얘는 사실 두 개가 다 X인 거죠. 구조상의 독립성은 있나요? 없어요. 그지? 그 다음에 이용상의 독립성은 어때요? 얘는 오히려 있죠. 그지?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에 해당해서 물어보는 두 가지가 다 틀려 있는 선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손을 좀 많이 댔군요. 정답, 다른 거에. 정답이 안 보였나 보죠? 그러면 4번을 깨트리려면 뭐가 필요한 거야?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어. 그지?
과연 여러분들은 서원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개념, 특히 정의된 개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냐? 그게 없다면 선지에 대한 인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수험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의된 개념을 강조한 이유는 이게 뭐이기 때문에? 국어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 국어 시험이지만 시험을 위해서 다른 영역의 글들을 가져온단 말이지. 그러면 그 영역에서 사용하는 전공 용어들, 전문 용어들이 있을 거라고. 전문 개념들이 있을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 이건 국어 시험이 아니라 법학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출제자가 문제에서 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고를 평가하고 싶다면 반드시 개념을 줄 겁니다. 정의해 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 정의된 개념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냐면 걔가 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 나올 만한 정보를 미리 알고 힘을 많이 줘서 중요도를 많이 준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자, 다음 지문으로 가죠. 자, 22에서 26 현대시 수필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오답률이 상위 랭커예요. 2등이더라고. 아마 아직 선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문학에서 확실한 X를 잡는 작업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헷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시적 상상력은 현실 세계를 새로운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시적 세계를 창조하는 상호작용이다. 뭐 우리가 같이 공부한 바에 의하면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뭐 한다? 형상화한다 이 얘기겠죠. 그치? 시에서는 시적 상상력을 활용하여 어떻게 한다고? 추상적인 인식이나 무엇을 감정을 뭐 한다? 구체적인 걸로 만들어준다. 구체적인 움직임, 상태로 이미지화한다. 이때 작동하는 게 뭐? 시적 상상력이다. 자,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이, 추가했던 말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상이 갖고 있는 기존의 속성이 제한받지 않고 새로운 속성. 이걸 통해서 여기에는 새로운 속성이 들어올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시적 대상에, 자, 여기 나와 있네. 활용되는 방법들, 이미지의 반복, 그 다음에 과장, 그 다음에 대비, 그 다음에 전이야. 자, 이미지의 반복, 이미지의 과장, 대비, 전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선지를 깨달라는 거죠. 근데 이런 2번 시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2번 시가 아마 깔끔하게 동그라미가 안 쳐져서, 그지? 학생들에 따라서는 동그라미가 안 쳐지니까 여기에 손대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학은 동그라미를 정당화하는 게임이 아니라 확실한 X를 잡는 게임이에요. 확실한 X. 한번 해볼게. 이게 걸리지 않았을까? 여기가. 자, 나의 기나긴 강물이 외로운 사람들의 낮과 밤을 지나 내게로 왔다. 는 표현은 대비되는 시간을 활용하여, 그럼 얘죠. 대비되는 시간은 낮과 밤이겠지. 활용하여 소외된 존재와 화자가 강물을 통해 연결되는 시적 세계를 형성하고 있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럴 거야. 선생님, 이 사람들이 연결되는 건 정말 강물을 통해 연결되고 있는데 얘를 수단으로 끌고 와도 괜찮은 건가요? 이런 거야. 얘가 메인 요리 주제는 아니었어. 재료는 아니었어. 하지만 뭐는 된 거야? 활용은 됐다. 이 측면으로 지금 선지를 막아놓은 거예요. 활용은 했죠. 그죠? 낮과 밤이라는 시간, 대비되는 시간을 활용은 했다. 이 측면에서 막아놓은 거야. 근데 시 전체를 보면 어때? 1년에 해 걸음력, 그치? 2년에, 그 다음에 3년에 사흘 낮, 사흘 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간성을 반영하면서
그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흐르던, 쓸쓸한 사람들과 함께 흐르던 강물이 나한테 오고 있음을 시간성과 함께 제시하고 있거든. 그래서 얘가 마냥 x가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만약 여기서 선지 딱 치고 넘어갔던 친구들은 이건 그냥 시간의 대비인데 연결 아닌데 이렇게 해버려서 틀렸을 겁니다. 조금 나도 인정하는 바이긴 해요. 뭐가 약간 좀 동그라미가 확실하게 정당화됐을까? 그 생각은 해. 하지만 문학 문제잖아. 문학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뭐라고? 확실한 x. 여기서 답 체크해버리고 뒤에 걸 안 봐버리면은 이런 일들이 생긴다. 5번 한번 볼까? 5번. 가의 금위장에 금단추를 맨 단 배달부가 찬란히 나타난다는 표현은 감각적 전이를 이렇게 하나 끊어냈네. 아마 얘도 좀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앞에서 그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얘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따뜻하고 드맑은 강물 위에 가야금 소리가 깃든다는 표현은 감각적 이미지의 반복. 촉각이고 그 다음에 청각이니까 이게 뭐야, 촉각이 반복되거나 청각이 반복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거죠. 그냥 감각적 이미지를 한 번 쓰고 두 번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선지가 벙벙한 건 맞아요. 그치? 그리고 나에 해당하는 설명만 봐봐. 틀리기가 어렵지 않나요? 어느 시가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어. 그지? 그 두 번 나오면 반복일 거 아니야. 사실 나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괜찮은 지점이야. 확실한 x는 가에서 잡아놨거든. 봐봐. 금휘장에 금단추를 단 배달부가 찬란히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감각의 전이래. 전이는 옮겨가는 거죠. 그러면 이 단어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옮겨가야 되니까 종류가 다른 감각이 2개 나와야 돼요. 2개 이상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그 감각이 특정 감각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시각이지. 그지? 시각이지. 나타나는 거 어떻게 감각할 거야? 시각으로 감각하지 않을까? 그럼 뭐예요? 다 시각인데? 종류가 다른 감각적 이미지가 2개 이상 나오지 않았어.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확실한 X죠. 이렇게 풀어야 돼. 자꾸 시험장에서 특히 주관적인 글이잖아요. 문학이란 건. 여기에 동그라미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쪽에 있는 정보, 여기에 있는 정보, 여기에 있는 정보, 그리고 너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 다 끌고 와가지고 어찌어찌 끼워 맞추려고 해. 그럼 틀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됐어? 다시. 선생님 독서에서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문학에서는 확실한 X를 잡으려고 자꾸 노력하세요. 그 자리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문학 문제를 깔끔하게 풀 것이고 그러면 시간은 절약될 거야. 알겠지? 자, 다음 26번도 좀 많이 틀렸던데 이게 적절한 거니까 같은 측면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얘 맞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X를 좀 잡아달라고 했었죠. 일단 답선지를 먼저 볼게요. 가에서 화자는 많은 사람들이 정박할 항구가 없는 상황을 통해 유랑하는 삶에 대한 연민을 부각하고 있어. 연민하는 건 맞아? 맞지. 왜? 거기에 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으스름이 안개가 흐른다. 거리가 흘러간다. 저 전차, 자동차, 모든 바퀴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정박할 아무 항구도 없이. 자, 밑줄이네요. 가련한 많은 사람을 싣고서. 가련하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가능하죠. 그치? 이거는 전체 내용 그대로 밀고 들어온 거니까 X 칠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정말 연민이에요? 하면 그 부분을 끌고 와서 근거를 잡아주면 이 선지는 X가 안 나온다. 입니다. 근데 손을 많이 댔던 선지를 보니까 얘더라고. 4번. 뭐가 문제일까? 한번 봤어요. 예를 들어
두 개를 끊어보면 가에서 화자는 꺼지지 않는 것, 상징에 대한 의문을 통해 현실 극복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판단이 잘 안 섰다고 하자.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가능은 한데 여기가 판단이 잘 안 섰어. 그지? 가로등 얘기잖아. 꺼지지 않는 무슨 상징일까? 사랑하는 동무 박이여 김이여 자네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끝없이 안개가 흐르는데.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날에 우리 손목 잡아보세 하면은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현실 극복의 의지를 할 수 있다? 가능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동그라미를 꾸역꾸역 맞춰야 되는 건 정답의 근거가 안 된다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X는 여기서 나왔죠. 확실한 X는. 잘 봐. 선생님. 글쓴이는 난초의 냄새를 맡는 행위를 긍정하는 객. 그러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객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딨냐? 폐색해지나 그대 방에는 검고 향기로운 것이 있을 것이니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리고 나서 저 사람 통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긍정한 건 맞나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시어를 인용해 달라는 거지. 후각을 사용하는 건 맞았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읽은 그 자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향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기했던 말 중에 냄새란 말이 없어요. 그 마지막 말에. 냄새라고 얘기한 건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누구 있어? 이것은 상서롭고 향기로운 풀이다 하면서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코를 대어 냄새를 맡으려 할 것이니 여기야. 그러니까 긍정하지 않았겠지. 알아요. 사실 이렇게 주면은 굵은 글씨 처리해서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굵은 글씨 처리를 안 했어. 그지? 그래서 아마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인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달라고? 인용 문제는 인용을 뭐부터? 복원하는 것부터 먼저 해요. 독서든 문학이든 다 똑같아요. 이쯤 되면 이 정도 문제 풀고 있으면 니네 이 부분 까먹지 않을까? 그러니까 잔상만 남아. 그러면 결국 인용에 대한 설명이거나 인용에 대한 해석이잖아. 설명이라면 뭐 사실적으로 깨질 것이고 사실적 정보를 가지고 깨질 것이고 해석이라면은 보기와의 무엇? 충돌성 여부로 깨트리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거 이전에 뭐부터야? 뭐냐고. 그 인용한 부분이 뭐였냐고를 쫓아가야지. 그럼 냄새가 있는 자리를 쫓아갔어야 돼. 그럼 거기서 냄새가 있는 그 포인트에서는 뭐? 긍정하지 않았잖아.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적 정보랑 충돌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 문제는 인용 자리를 제대로 복원만 해줘도 절반 이상 풀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오답률 상위에 걸려있는 문제를 2문제나 풀 수 있었어. 다시 문학은 확실한 X를 잡는 게임입니다. 됐나요? 다음 질문 갈까요? 자, 31에서 34 고전 3문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서사, 이야기가 있는 장르들 여기에는 수필도 포함이고 사실 또 뭐도 포함이냐면 고전시가에서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활용하고 있는 긴 작품들이라면 뭐 해주는 거? 장면 분할을 해달라고 자꾸 선생님이 요청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문학의 경우는 뭐가 있으니까 문학의 경우라면은 잉여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문을 필자가 쓰는 게 아니라 발췌해 오기 때문에. 이 잉여 정보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장면 분할을 해서 이 장면에 요약을 하면서 내려가면 쓸데없는 데서 시간을 안 쓸 수 있다고.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걸 안 하면 시간이 절약되는 거야. 알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야기에서는 역시 장면 분할을 연습하는 것인데 이 장면 분할의 요소들, 크게는 이런 것들이 있다.
시간과 공간이 바뀔 때. 다음,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올 때. 혹은 중략. 이 정도의 변화가 생기면 뭐 해달라? 장면이 바뀌었다 정도로 잡아주고, 하나 또 있구나. 뭐 차설, 고전이라면 막 각설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친구들 해달라 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자리들이 여러분들 지금 잠깐 멈춰놓고 지문에서 한번 찾아봐봐. 그래서 이런 데다가 괄호를 쳐두면 어떻게 돼? 문단처럼, 독서에서 문단처럼 갈라지는 겁니다. 분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뭐가 돼?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유리하죠. 그래놓고 세부적인 표현들은 뭐 문제 가서 싸우라고. 문제로 출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거기서 시간을 버리면서 전체 줄거리를 놓치냐 이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앞부분의 내용, 그리고 황천강에 이르러 앞부분의 내용은 뭐야? 여왕한테 혼나고 있지? 누가? 방주인가요? 그지? 방주가 혼나. 그래서 뭐? 반성해.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그리고 나서 황건 역사가 뭐? 뺨치고 데리고 간단 말이야. 그지? 누구? 황건 역사가 뭐 잠 깨는 거 보니까 원래대로 돌려주나 보죠. 그지? 눈을 떠보니 그러니까 원래 현실로 돌아왔어. 그지? 그리고 나서 어때요? 부인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지? 잘못했던 대상이 부인이 있었나 봐. 또 누구 있죠? 부모의 침소로 가서 반성하잖아. 그리고 나서 중략이죠. 얘 이렇게 하니까 어때? 벼슬에 올라가네. 자, 중략. 벼슬. 그러니까 공을 세웠으니까 벼슬을 했겠지? 그리고 나서 어때요? 포로. 방주는 포로가 돼. 엔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동인물이 이 부분에서는 좀 달라지죠. 부인으로 가죠. 선관이 나와서 누구에게? 부인에게 이런 거 저런 거 막 줘. 잘 싸우라고. 차도 주네. 백호도 나오다. 그지? 백호를 타고 뭐? 집으로 돌아와서 뭐해? 나 이렇게 할 거다. 나가서 싸울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부인이 이제 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날로 가서 서평관에 이르니 가서 뭐 하는 거야? 실제로 싸우는 거지. 그지? 싸워서 뭐 했어? 이겼네. 호랑이 역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이긴 다음에 누구한테? 황제 앞으로 갔네. 뭐 이렇게 순서가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 내용 이거야. 그리고 나서 문학은 출제자도 어디에? 문제의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문제 가서 승부를 거시라고요. 문제 가서 뭐? 확실한 X 잡는 연습. 그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의아한 건 여기에 지금 정답률이 낮더라.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왜 낮을까를 고민해 보면 시간이 없었나? 고전 3문에 대한 불편함이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 아예 풀지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편하게 풀어서 실수를 한 걸까요? 31번, 34번이 지금 탑10에 들어와 있단 말이지? 34번은 꽤나 높은 순위에 들어와 있네? 한번 봅시다. 여기 작년 분할 해. 알겠지? 계속 연습하세요. 그러면 시험장이 편해질 거예요. 자, 보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중심 인물들은 뭐? 실현에 대응해서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 이렇게 한대요. 실현은 인물에게 뭘 해준다? 성찰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결심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초월적인 존재는 적 존재가 있고 이 존재는 뭐 한다? 성찰과 결심을 유도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염왕 같은 경우가 방주를 뭐 하게 한 거야?
성찰하게 했겠지. 그지? 매는 장사가 없어요. 성관 같은 경우가 뭐야? 부인 싸우게 하게 유도를 했을 것이고. 자, 다음. 그 결과 인물은 정당한 가치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 구조상? 유교적 가치? 요 라인에 걸려있지 않겠어요? 이를 통해 인물의 윤리적 실천은 개인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개인적 차원이었다면 일로 넘어가면 뭐? 사회적 차원이 되겠지. 됐나? 이렇게 해서 읽어달라는 거죠. 됐어? 다음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학은 뭐? 확실한 X 잡는 거. 자, 그날부터 진사부부 공양하고 지성으로 돌보니 인근 사람들 모두에게 칭찬받는 방주의 모습은 중략 이전, 직전에 있는 모습이죠. 방주가 뭐하고? 반성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그지? 이게 중략 직전이란 말이야. 됐어? 여기까지. 인물이, 선지 한번 쪼개봅시다. 인물이 국가 질서의 회복을 위해 윤리적 실천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 내가 진짜 많이 양보해서 뒤에 윤리적 실천을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뭐 인정한다고 보자고. 왜?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해본다면 이런 거지. 개인 윤리가 아니죠. 그지? 부모와 아내까지 포함한 윤리이기 때문에 막 열면 사회적 차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집안의 문제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소급되는 게 맞긴 해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스러우면 여기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물음표에서는 승부 거는 게 아니라 뭐? 확실한 X죠. 과연 그게 국가 질서의 회복이냐 이거야. 지금 중략 이전에서는 국가에 대한 내용 하나도 안 나왔어요. 목적이 과연 이게 돼? 안 되지. X 답입니다. 됐죠? 근데 좀 많이 손댔던 선지가 저희 4번이죠. 그날로 길을 떠나 적병에 명나라 진영의 애화성인 서평관에 가서 백호에게 나와 함께 큰 공을 이루리라 말하는 모습에서 하면 뭐? 인용 부분은 복원이 먼저라고 했었지. 가달라니까.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이건가? 서평관에 있다. 무수한 적병에 백호에게 얘기했어. 나와 함께, 자, 내 평생 힘을 다해. 나와 함께 큰 공을 이루어 뭐 한대? 국가를 보전케 하고 난군을 만나게 하느라. 자, 지금 두 가지야. 국가 보전과 난군이랑 재회야. 난군과 재회하는 건 멀어.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개인적 내용이지만 뭐는 국가를 보전하는 건 뭐야? 이건 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가치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치? 인물이 국가적 위기, 지금 누구냐? 포로되고 황제도 어떻게 된? 포로가 된 건가? 황제도? 하나, 둘, 셋, 넷. 그치? 황제마저 포위된 상황에서, 포로와 포위가 된 상황에서 남편은 포로가 되고 황제는 포위가 된 상황에서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하자,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뭐가 돼요? 이거 X 안 나오죠. 어디에 X가 나와요?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게 했을까? 안 했을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복이랑 충돌이 안 되면 뭐 되는 거다? 내려가줘야 되는 거지. 다시 문학은 뭐? 확실한 X를 잡는 작업.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31번이 탑10에 들어와 있다는 게 매우 의아하고 팀 08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요. 자, 봐봐. 아마 너무 쉽게 봤겠죠. 그렇지 않았을까? 나머지 선택지를 어떻게 봤을까? 자, 바로 갑시다. 1번.
방주는 황천강에 이르러 완연한 사람의 몰골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네. 근데 우리가 황천강에 이르러는 아까 장면 분할할 때 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 그 부분 봐봐. 황건 역사가 명령을 듣고 방주에 뺨을 한 데 치니 다시 완연한 사람의 몰골이 되었다. 단어를 그대로 만들어주고 있네. 그리고 황천강에 이르러, 뭐예요? 이거 아까 독서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선후관계를 뒤틀어버린 거지. 그래서 화살표가 나오는 정보는 그게 선우든 방향이든 뭐든 화살표가 나오는 정보는 중요하다. 출제되기 좋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이 있다 없다가 아니야. 그 단어와 그 표현들 사이에 관계까지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이라고요. 아마 너무 빨리 풀지 않았을까? 시간이 없어서. 근데 시험이 쉬웠다며. 응? 그러니까 너무 간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고전 3 이야기를 쓰는 것들은 애초에 보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장면 분할을 연습하면서 나아가 달라. 그리고 어디? 문학 자체는 어디에서? 문제에서 싸우는 거다. 특히 선지에서. 그러면 필요한 내용은 거꾸로 추적해서 지문에서 한 번 더 보는 거야. 그래야 속도를 놓치지 않고 문제를 쭉 깔끔하게 풀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 지웠겠지. 까딱하다가는 문학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잉여 정보에 매몰돼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고생 많았어요. 우리는 다음 시험에서 만나죠. 끝!